파트 1. 2025년 12월에 어느 늦은 오후 광화문 정부 서울청사의 공기는 바깥 날씨보다 훨씬 더 차갑게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평소라면 연말 인사나 내년도 사업 계획으로 분주했을 시기지만 이날 회의실에 모인 사람들의 면면은 비상 상황임을 알리고 있었습니다. 대한민국 수출 경제를 지탱하는 주요 대기업의 재무 담당 임원들, 일명 CFO 라인이 기획재정부의 긴급 호출을 받고 한자리에 모인 것입니다. 표면적인 명분은 간담회였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 앉은 그 누구도 이것을 단순한 친목 도모나 의견 청취 자리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회의 테이블 중앙에는 1480원이라는 숫자가 보이지 않는 붉은 글씨처럼 허공에 떠다니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원달러 환율이 심리적 저지선이라 불리는 400원을 훌쩍 넘어 이제 1,500원을 위협하는 1,380원 선까지 치솟은 상황. 정부 발등에는 불이 떨어졌습니다. 회의를 주재한 기획재정부 차관의 메시지는 간결했지만 그 무게는 결코 가볍지 않았습니다. 환율 변동성이 국가 경제와 민생에 심각한 위협이 되고 있습니다. 기업들이 해외에서 벌어들인 달러를 시장에 좀 더 적극적으로 풀어주십시오. 전문 용어로는 환해지 확대를 요청한 것이지만 직설적으로 말하면 너희 금고에 쌓아둔 달러를 지금 시장에 내다 팔아서 환율을 떨어뜨리는 데 협조하라는 압박이었습니다. 기업이 선물한 매도를 통해 달러를 공급하면 이론적으로 단기적인 달러 가뭄을 해소하고 치솟는 환율을 진정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서 기업 임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그들은 노련했습니다. 정부의 고위 관료 앞에서 대놓고 싫습니다 라고 말할 간 큰 임원은 대한민국에 없습니다. 그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의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답변 끝에는 항상 미묘한 꼬리표가 붙었습니다. 적극 협력하겠습니다. 다만 각 계열사의 자금 사정과 내부 리스크 관리 규정을 검토해보고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검토해보겠다. 한국 비즈니스 화법에서 이 말만큼 차가운 거절의 언어가 또 있을까요? 회의는 겉으로는 화기애애하게 혹은 비장하게 마무리되었지만 회의실 문을 나서는 임원들의 머릿속 계산기는 그 어느 때보다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이 회사로 복귀해 내린 실제 결정은 정부의 기대와는 정반대였습니다. 말이 아닌 행동을 봐야 합니다. 여기 그들의 속마음을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한국은행이 집계한 2025년 11월 말 기준 국내 5대 시중은행의 기업용 달러 예금 잔액을 보십시오. 무려 537억 4천만 달러. 우리 돈으로 환산하면 70조 원이 넘는 거금이 은행 금고 속에 잠들어 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증가 속도입니다. 불과 한 달 전인 10월 3억 달러였던 잔액이 단 한 달 만에 20%나 폭증했습니다. 이 수치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정부가 달러를 풀라고 요청하던 그 시점에 기업들은 오히려 시장에 있는 달러란 달러는 모두 긁어모아 자신들의 금고 깊숙한 곳에 쌓고 있었다는 뜻입니다. 수출 대금을 받아도 원화로 바꾸지 않고 달러 그대로 쥐고 있고 심지어 대출을 받아서라도 달러를 확보하려는 움직임마저 감지되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자산 관리가 아닙니다. 이것은 일종의 패닉 바잉이자 원화에 대한 불신임 투표입니다. 회의가 끝난 직후 한 대기업 임원은 창밖으로 활기차게 돌아가는 광화문 거리를 내려다보며 쓴 웃음을 지었을지도 모릅니다. 거리의 시민들은 평온해 보이지만 자본의 최전선에 있는 그들은 냄새를 맡았습니다. 다가오는 폭풍의 냄새를 말이죠. 그들에게 지금의 1,180원이라는 환율은 고점이 아니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 다시는 보지 못할 저점일 수도 있다는 공포가 그들을 지배하고 있었습니다. 정부는 국가 경제를 위해 협조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기업의 재무 담당자들에게는 국가보다 더 무서운 것이 있습니다. 바로 유동성 위기라는 사신시션입니다. 지금 정부 말을 듣고 달러를 시장의 헐값에 넘겼다가 진짜 위기가 닥쳤을 때 달러가 없어 부도가 난다면 그때 정부가 회사를 살려줄까요? 이 질문 앞에서 기업들의 기억은 28년 전 그 끔찍했던 1997년의 겨울로 되돌아갑니다. 그날의 트라우마가 치료되지 않은 채
2025년의 의사결정을 지배하고 있는 것입니다. 도대체 1997년에 무슨 일이 있었기에 대한민국 굴지의 기업들이 정부의 호소마저 외면하고 달러를 움켜쥐고 있는 것일까요? 단순히 환율이 올라서가 아닙니다. 그들은 배신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다음 파트에서 그 끔찍했던 빅딜과 공중분해의 기억을 꺼내보겠습니다. 파트 2. 과거는 과거일 뿐이다. 우리는 흔히 그렇게 말합니다. 하지만 돈을 다루는 사람들에게 과거는 흘러간 시간이 아니라 언제든 반복될 수 있는 데이터이자 경고입니다. 지금 정부 서울청사 회의실에 앉아있는 대기업의 재무담당 임원들. 그들은 2025년 현재 대한민국 경제의 핵심 리더들입니다. 하지만 시계를 28년 전으로 돌려보면 그들은 1997년 외환위기라는 거대한 해일 앞에서 무력하게 쓸려나가던 실무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의 뇌리에는 뼛속 깊이 새겨진 공포의 방정식이 하나 있습니다. 정부를 믿고 무장해제하는 순간 우리는 잡아먹힌다. 그 공포의 실체를 가장 극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 바로 빅딜입니다. 당시 정부는 국가 경쟁력을 높인다는 명분 아래 대기업 간의 사업 맞교환, 즉 빅딜을 강요했습니다. 반도체 사업을 현대에 넘겨라. 당시 LG그룹에게 떨어진 날벼락 같은 통보였습니다. LG는 저항했습니다. 자신들이 더 잘할 수 있다고, 이것은 부당하다고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정부와 채권단의 압박은 무자비했습니다. 대출을 회수하고 자금줄을 끊겠다는 협박 앞에서 기업은 선택권이 없었습니다. 결국 LG 구본무 회장은 눈물을 머금고 그룹의 미래 먹거리였던 반도체 사업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M&A가 아니었습니다. 기업의 팔다리를 강제로 잘라내는, 생살이 찢겨나가는 고통이었습니다. 그 결과 LG는 지금도 글로벌 반도체 전쟁에서 한 발짝 물러나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비단 LGP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120개가 넘는 기업들이 워크아웃이라는 이름 아래 수술대에 올랐고 수많은 그룹이 사실상 공중분해되었습니다. 오너들은 경영권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전 재산, 사재를 통째로 내놓아야 했습니다. 정부는 그것을 뼈를 깎는 구조조정이라 불렀지만 기업들에게 그것은 타의에 의한 사망 선고였습니다. 그 기억은 2025년에 오늘까지도 살아 숨 쉬고 있습니다. 기업 임원들이 창밖을 보며 떠올린 것은 바로 그 장면들입니다. 만약 우리가 지금 정부 말만 믿고 달러를 다 풀었다가 진짜 위기가 닥쳐서 외화가 부족해지면 그때 정부가 우리를 구해줄까? 그들의 대답은 NO입니다. 그들은 알고 있습니다. 막상 위기가 터지면 정부는 구원자가 아니라 심판자로 돌변할 것임을. 다시 한번 부실 경영의 책임을 져라. 알짜 계열사를 매각해라. 라며 칼을 들이댈 것임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달러를 움켜쥡니다. 환율이 1,500원을 넘든 1,600원을 넘든 그것은 나중 문제입니다. 당장 내 주머니에 달러가 있어야 1997년처럼 헐값에 내 회사를 뺏기지 않고 살아남을 수 있다는 생존 본능. 이것이 바로 537억 달러라는 막대한 자금이 시장에 돌지 않고 금고 속에 갇혀버린 진짜 이유입니다. 과거의 상처가 현재의 정책을 무력화시키고 있는 이 아이러니. 정부는 이 거대한 불신의 벽을 깨기 위해 온갖 카드를 꺼내 듭니다. 규제 완화, 국민연금 동원, 구두 개입. 하지만 시장은 이 모든 노력을 비웃기라도 하듯 차갑게 등을 돌립니다. 정부의 약발이 전혀 먹히지 않는 식물 정책의 현장. 시장은 과연 어떤 신호를 보내고 있었을까요? 다음 파트에서 정부의 처절한 실패와 시장의 냉혹한 배신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파트 3. 정부도 손을 놓고 있었던 것은 아닙니다. 기업들의 비협조를 감지한 정부는 곧바로 플랜 B를 가동했습니다. 12월 18일 금융위원회와 기획재정부, 한국은행은 그야말로 가용한 모든 수단을 테이블 위에 쏟아냈습니다. 이른바 외환 건전성 제도 탄력적 조정 방안. 이름은 복잡해 보이지만 핵심은 간단합니다. 은행 너희들 위기 대비한다고 달러 쟁여두지 말고 시장에 다 풀어 라는 것입니다.
은행들이 의무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하는 외환 유동성 커버리지, 비율, LCR 규제를 2026년 6월까지 유예해주고 외국계 은행 지점들이 선물환을 더 많이 팔 수 있도록 한도를 자본금의 75%에서 무려 200%까지 늘려줬습니다. 빗장을 풀어서라도 물길을 만들겠다는 필사적인 조치였습니다. 심지어 국민의 노후 자금인 국민연금까지 다시 등판시켰습니다. 한국은행과 맺은 외환 스와프 계약을 내년 말까지 연장하며 국민연금이 해외 투자를 할 때 시장에서 달러를 사지 말고 한국은행 금고의 달러를 빌려 쓰도록 유도했습니다. 시장의 달러 수요를 조금이라도 줄여보겠다는 고육지책이었습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땠을까요? 백약이 무효였습니다. 12월 20일 서울 외환시장의 원달러 환율은 여전히 1,380원 선을 넘나들며 요지부동이었습니다. 과거에는 정부 관료가 우려스럽다라는 말 한마디만 해도 시장이 움찔하며 반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규제를 풀고 돈을 풀고 제도를 바꿔도 시장은 꿈쩍도 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정책 실패가 아닙니다. 시장이 정부의 능력과 통제력을 더 이상 신뢰하지 않는다는 일종의 무시였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가장 소름 끼치는 데이터가 있습니다. 바로 디커플링 탈동 조화 현상입니다. 보통 달러 가치가 떨어지면 달러 인덱스 하락, 상대적으로 우리 원화 가치는 올라야 정상입니다. 당시 미국 연준의 금리 인하 속도 조절론이 나오긴 했지만 글로벌 달러는 분명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유독 한국 원화만 미친 듯이 떨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달러를 버릴 때 한국 시장에서만 달러를 사겠다고 아우성치는 기현상, 이것은 환율 문제가 아닙니다. 한국 탈출, 코리아 엑소더스 현상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더 이상 한국의 규제 때문에 투자를 망설이는 게 아니었습니다. 규제를 아무리 풀어줘도 들어오지 않고 오히려 짐을 쌉니다. 그들이 보는 것은 한국 경제의 펀더멘털, 즉 기초 체력이 바닥났다는 신호였기 때문입니다. 다급해진 정부의 칼끝은 엉뚱한 곳을 향했습니다. 12월 18일 금융감독원장은 증권사 임원들을 소집해 해외 주식 마케팅을 자제하라고 경고했습니다. 너희들이 수수료 벌겠다고 개인 투자자들을 해외로 내몰아서 달러 유출을 부추기는 것 아니냐는 질책이었습니다. 결국 증권사들은 해외 주식 가입 이벤트와 수수료 혜택을 전면 중단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오죽하면 정부가 개인들의 해외 투자 길목까지 막아서려 했을까요? 하지만 이것은 마치 구멍난 댐을 손가락으로 막으려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바보가 아닙니다. 국내 주식시장 국장에 답이 없다고 판단했기에 해외로 나가는 것인데 문을 걸어 잠근다고 그 돈이 국내로 돌아올까요? 오히려 정부가 문을 닫으려 한다는 공포심만 자극해 더 빠른 자본 이탈을 부추길 뿐입니다. 정부는 마지막 보루로 외환 보유액을 자랑합니다. 우리 금고에 4,300억 달러나 있다. IMF 때의 훈배가 넘는다. 걱정 마라. 과연 그럴까요? 그 든든해 보이는 4,300억 달러라는 방패가 사실은 모래성일 수도 있다는 충격적인 진실. 그 불편한 진실을 마지막 파트에서 파헤쳐 보겠습니다. 숫자는 거짓말을 하지 않지만 숫자가 모든 진실을 말해주지도 않습니다. 파트 3. 우리에겐 4,300억 달러가 있다. 이 숫자는 정부가 국민과 시장을 안심시킬 때 꺼내는 전가의 보도입니다. 1997년 나라 국간에 달랑 200억 달러밖에 없어 부도를 냈던 그 시절과 비교하면 무려 10배가 넘는 엄청난 규모입니다. 세계 10위권 수준의 외환 보유액, 수치상으로는 분명 철옹성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시장의 큰손들은 이 거대한 숫자에 속지 않습니다. 그들은 숫자의 크기가 아니라 내용물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은행이 공개한 장부를 뜯어보면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납니다. 300억 달러 중 당장 현금처럼 쓸 수 있는 예치금 비중은 고작 10% 남짓입니다. 나머지 90%는 무엇일까요? 바로 미국 국채나 회사채 같은 유가증권입니다. 평상시라면 문제될 게 없습니다. 하지만 진짜 위기가 닥치면 이야기가 달라집니다.
전쟁이 터지거나 글로벌 금융 시스템이 마비되는 순간 이 채권들을 제값받고 팔아서 현금 달러로 바꾸는 데는 시간이 걸립니다. 시장은 그 시간을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달러 내놔 라고 멱살을 잡는데 채권 팔아올 때까지 3일만 기다려주세요 라고 할 수 있을까요? 1997년에도 장부상 수치만 믿다가 당장 갚아야 할 당기 외채를 막지 못해 무너졌던 뼈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더 근본적인 공포는 따로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한국을 떠나는 진짜 이유, 그것은 오늘의 환율 때문이 아니라 내일의 성장이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는 2025년 22월 아주 섬뜩한 경고를 던졌습니다. 이대로 가면 한국의 잠재 성장률은 2040년대 0%대, 즉 성장이 멈춘 식물 경제 상태가 될 것이다. 저출산으로 일할 사람은 사라지고 고령화로 부양 부담은 늘어나는데 기업들의 혁신마저 정체된 대한민국. 외국인 투자자들에게 한국은 더 이상 매력적인 투자처가 아니라 탈출해야 할 침몰선으로 비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처음으로 되돌려 보겠습니다. 왜 기업들은 정부의 호소에도 달러를 풀지 않았을까요? 왜 개미 투자자들은 수수료를 내가면서까지 미국 주식으로 떠날까요? 그들은 본능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의 원화 가치를 지탱해줄 펀더멘털이 무너지고 있다는 것을. 수출로 먹고 사는 나라에서 수출 경쟁력이 떨어지고 내수 시장은 쪼그라들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원화를 쥐고 있는 것은 내 자산을 서서히 녹여버리는 일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정부는 규제를 풀고 국민연금을 동원하고 기업화를 비틀며 환율을 방어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신뢰가 무너진 시장 앞에서 무의미한 몸부림에 불과했습니다. 사태 300억 달러라는 방패도, 경제 펀더멘털은 튼튼하다는 구호도 무너진 신뢰를 다시 세우기엔 역부족이었습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께 묻고 싶습니다. 만약 여러분의 전 재산이 걸려 있다면 여러분은 정부의 말을 믿고 원화를 쥐고 계시겠습니까? 아니면 기업들처럼 달러를 사서 금고에 넣어두시겠습니까? 환율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나라 경제에 대한 성적표이자 미래에 대한 투표입니다. 지금 시장은 한국 경제에 어떤 표를 던지고 있는지 냉정하게 직시해야 할 때입니다. 숫자는 충분했습니다. 부족했던 것은 오직 신뢰뿐이었습니다. 오늘의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